이더리움 오를 수밖에 없다, 톰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톰리가 이끄는 비트마인은 또 샀습니다. 시장 전체가 등을 돌릴 때 톰리는 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까지 확신했을까요? 일단 숫자 하나 먼저 던지고 갈게요. 이더리움은 세상에 나와서 단 5.8년 만에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냐면 우리가 다 아는 그 애플이 같은 자리에 오는데 35년, 아마존은 23년, 구글도 17년이 걸렸어요.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자산도 단 한 번도 이더리움보다 빠르게 그 고지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최단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그 괴물 같던 코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세요? 거의 망한 코인, 시총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올해만 26%가 빠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빨랐던 선수가 역사상 가장 빨리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처참한데 정작 이더리움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들은 정확히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전체 이더의 약 32%가 네트워크에 묶여있고 이건 역대 최고치예요. 사람들이 팔고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잠궈뒀다는 뜻이죠. 그 위에 올라탄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의 가치를 고정해둔 디지털 화폐만 1789억 달러 치고요. 부동산이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옮겨놓은 RWA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마인의 톰리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 톰리가 본 오를 이유가 뭔가. 둘째,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가? 셋째, 그런데도 왜 아직 안심하기 이른가입니다. 먼저 톰리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푸는지 보죠. 최근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컨센서스에서 톰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길고 추운 겨울은 끝났고 이제 봄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근거가 뭘까요? 톰리는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이 3개월 연속으로 오른 구간이 나오면 역사적으로 그건 약세장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시장의 큰 계절이 바뀌는 신호를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만이 아니죠. 여기에 그가 하나 더 얻는 게 있어요. 얼마 전 중동에서 전쟁의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자산들이 죄다 이렇게 휘청였는데 그 와중에 가장 잘 버텨낸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더리움이란 겁니다. 보통 위기가 터지면 위험해 보이는 자산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더는 오히려 맷집을 보여줬다는 거죠. 톰리는 이걸 두고 공포 속에서 진짜 단단하게 뭔지 드러난 순간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위기와 큰 계절 이야기예요. 그럼 톰리가 이더는 싸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구체적인 근거 세 가지는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톰리는 이더를 볼 때 가격표를 안 봅니다. 그럼 뭘 볼까요? 바로 비율을 봐요. 여기서 비율이라는 건 이더 하나가 비트코인 몇 개와 맞바꿔지는지를 나타내는 교환값이에요. 이더와 비트코인의 힘겨루기를 한 숫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톰리는 이 이더 대 비트코인 비율을 봅니다. 그가 짚는 숫자는 이래요. 지난 8년 동안 평균이 0.048대, 그리고 2021년 시장 고점 때는 0.087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사실 한참 아래로 짓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가 비트코인에 비해 역사적으로 봐도 유난히 가격이 싼 자리에 와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 비율을 통해서 톰리는 이더의 가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자기가 보는 제값, 그러니까 약 25만 달러까지 간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21년 그 고점 비율을 그대로 얹습니다. 그러면 이더 한 개당 약 22,000달러가 나와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전적으로 톰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더가 2,000달러대인 걸 생각하면 톰리 입장에선 지금 이더는 어처구니 없이 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는 한술 더 떠서 과거 긴 횡보 끝에 이더가 227배, 54배가 폭발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횡보 뒤에는 적어도 25배 정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셈을 하고 있어요. 그럼 톰리 개인이 이렇게 보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톰리는 그 많은 코인 중에 이더를 콕 집었을까요? 여기서 토큰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토큰화란 부동산이든 국채든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옮겨 담는 거죠. 톰리는 지금 이 토큰화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증거가 있어요.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이미 그 거대한 비자 카드의 네트워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래프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카드로 긁는 총량보다 이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가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이 토큰화 시장이 앞으로 약 300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 톰리의 핵심은 그래서 이거예요. 실제로 그 거래 상당수가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자산이 오가든 그 거래가 처리되는 길목에 이더리움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톰리가 보는 이더는 바로 그 통행료를 거두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톰리는 시야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멀리 AI 시대까지 던집니다. 실제로 그가 인용하는 이름들이 화려해요. 일론 머스크의 리드 호프먼의 마크 안드레슨까지,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선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까지. 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끌어와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진짜 돈의 역할은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사람만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거래까지 해내는 AI를 말하죠. 그래서 톰리는 그 AI들이 정착할 가장 믿을만한 무대 후보가 바로 이더리움이라 봅니다. 돈을 굴리는 세상에선 무엇보다 절대 멈추지 않고 아무도 못 속이는 신뢰가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이더리움이 가진 진짜 무기라는 게 톰리의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신뢰가 무기라고? 이던 느린데 그냥 빠르고 싼 코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속도만 보면 이더는 사실 지금 뒤처지고 있긴 해요. 초당 터리 건수를 말하는 TPS가 솔라나 같은 체인에 대비해도 지금 사실 적어요. 그런데 톰리가 강조하는 부분은 거대 기관들은 속도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건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굴러왔다는 사실, 그 무중단의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 그 돈, 은행이 내 돈을 들고 밤에 도망갈까봐 불안하면서 사십니까? 아니겠죠?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안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신뢰인데, 이더리움이 노리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실제로 그 거대한 블랙록이 미국 국제 토큰을 만드는 펀드를 이더리움 위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전에 비들도 올렸지만 최근에도 신규 토큰화 펀드를 신청하는 듯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선 싼 것보다 안 망하는 게 1000배는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은행 대체론까지 펼쳐요. 사실 JP모건 같은 전통 금융사가 수십만 명을 데리고 버는 돈을 제인스트리트나 테더 같은 디지털 기반 회사들은 단 수천 명으로 벌어낸다는 건데요.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제인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 3,000명인데 이 정도 수익 나오고, 테더는 300명인데 이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JP모건은 30만 명입니다. 그러니 10년 뒤쯤엔 대형 금융사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디지털로 설계된 회사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토대에 이더가 깔린다는 게 톰리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더가 깔린 시스템을 돌리는 회사는 반드시 이더를 들고 있어야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친구한테 보내는 사용자는 자기가 수수료를 이더로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운용회사가 뒤에서 대신 깔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는 수수료를 대신 내주려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국간에 미리 쟁여둬야겠죠. 가게를 차리면 손님 거슬러줄 잔돈을 늘 깔아둬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깔아두면 장사가 안 돌아가겠죠. 지금이야 그 규모가 작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십 달러로 커지고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옮기는 시장까지 아까 말한 대로 폭발한다면 그 인프라를 돌리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할 이더가 그만큼 가치 불어납니다. 게다가 이더는 사용될 때마다 일부가 소각,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태워져 없어지는 구조라서 공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에 있어요. 한쪽에선 의무적으로 쌓을 수요가 차오르고 다른 쪽에선 전체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톰리는 길목과 통행료를 말할 때 바로 이 화면 밖에 수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톰리 말이 다 맞다면 도대체 왜 가격은 여태 무너져 있었던 거냐?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요. 그런데 이더 가격이 무너져 있던 진짜 이유는 이더리움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더리움을 위해 목 터지게 싸워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응원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고 파는 코인이고, 그 다음엔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인 재단, 그리고 그 위에 돌아가는 수천 개의 서비스 전부를 말하는 생태계예요. 이름만 같지 사실 실체는 따로 놉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재단이에요. 이 이더리움 재단은 전체 이더의 단 0.16%밖에 들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어느 편도 안 되는 중립이 되려고요.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이더 가격이 2배가 뛰든 반토막이 나든 재단 주머니는 사실 변하지가 않으니까 재단은 가격을 위해 뛸 이유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매출이 어떻든 월급 똑같이 받는 정규직이 퇴근하고 길거리에서 우리 가게 와주세요 외칠 리가 없는 것과 같아요. 반면 비트코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솔라나엔 재단과 초기 투자자가 코인을 잔뜩 들고 가격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안 시켜도 알아서 싸웠죠. 유독 이더리움만 깃발 들고 싸워줄 응원단이 통째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텅 비었던 응원단 자리를 비트마인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사실 재단 안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을 직접 설계한 내부 인물조차도 이더리움을 살리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이다. 이더 가격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한 배를 탄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바로 비트마인이죠. 이더가 오르면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들어 이더리움 ETF로 들어온 돈이 100억 달러를 넘겼어요. 실제로 9일 연속 돈이 빨려 들어온 구간도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돈이 빠져나간 시기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른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그 돈을 더 끌어당기고 키워줄 돈을 키울 조직의 자리가 드디어 메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비트마인은 말만 번지르르한 회사일까요? 실제로 뭘 했는지를 보죠. 이 회사는 이미 발행된 전체 이더의 4%가 넘는 양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목표는 5%라고 밝혔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한 주에 약 10만 개의 이더를 사들이고 있어요.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약 85%를 스테이킹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에 약 120만 달러어치의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단순히 코인을 쟁여만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굴려서 매일 돈을 벌고 돈으로 또 이더를 사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한 목소리로 끝났다, 도망가라 외치던 바로 그날 이 회사는 76,881개를 더 담아 562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 같은 뉴스를 읽으면서 정확히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런 흐름 자체가 벌어지는 순간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격으로 확 드러날 때쯤이면 담을 사람은 이미 다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톰리가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재무전략 구조 때문에 비트마인의 주가는 이더리움의 가격과 거의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둘의 상관관계가 약 90%에 달해요. 쉽게 말해 이더리움이 오르면 비트마인의 주가가 따라 오르고 이더리움이 빠지면 주가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톰리가 말하는 이더는 22,000달러, 더 길게 보면 62,000달러까지 간다고 외치는 건 곧 자기 회사의 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이야기가 같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톰리는 이더가 잘 돼야 자기가 돈을 버는 완전히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더를 위해 목 터지게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회사는 이더리움을 위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게 이더리움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진짜 응원단의 정체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건 어디까지나 톰리와 비트마인이 그리는 전망이지 이미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비트마인 같은 회사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절대 안 빠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그동안 크게 조정받았고 솔라나도 심하게 흔들렸어요. 결국 모든 자산은 거대한 돈의 흐름 앞에서는 다 같이 추렁입니다. 게다가 톰리가 제시한 그 화려한 타깃들도 어디까지나 그가 보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세상에 빗나가지 않는 전망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 톰리의 확신을 그대로 내 확신으로 복사해 넣는 순간 우리는 또 단기 가격에 휘둘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 시간 되실 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변수가 도대체 뭐냐? 당연히 이번 주에 있을 FOMC입니다. 사실 이번에 취임한 케빈 워시의 성향 자체가 금리는 내리되 그동안 풀었던 돈은 거꾸로 걷어들이겠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시장에 돈이 마르면 제일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돈줄을 죄는 순간 아무리 톰리의 논리가 멀쩡해도 가격은 그 거대한 흐름에 짓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톰리 시나리오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첫째,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의 이더 보유량이 계속 불어나는지, 이게 늘어난다는 건 응원단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로 들어오는 돈이 꾸준한 순유입으로 방향을 트는지도 확실히 중요합니다. ETF의 순유입은 결국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큰 손의 발걸음은 늘 가격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 토크나 RW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지, 앞에서 뭐라 했었죠 제가? 이 시장이 커질수록 화면 밖, 그러니까 운용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쌓을 이더 수요가 계속해서 쌓인다 말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리스크인 연준이 돈줄을 어느 쪽으로 트는지,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이 판 전체의 날씨를 좌우하니까요. 이 네 가지의 눈금이 톰리가 그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깨질지 먼저 알려줄 거예요. 가격보다 한 박자 먼저 말해주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비트마인은 톰리는 대체 뭘 봤길래 이더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을까?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톰리가 본 건 3개요. 비율로 따지면 이더는 역사적으로 봐도 유난히 싼 자리에 있다. 둘째, 폭발하는 토크나와 AI 거래가 결국 이더 위에서 정산이 된다. 셋째, 그토록 비어있던 응원단 자리를 이제
비트마인 자기 자신이 채웠다. 가격이 그렇게 눌렸던 건 이더리움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었고 데이터는 멀쩡하다 못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었고 다만 깃발 들고 싸워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자리가 지금 이 순간 메워지고 있어요. 가격에 한 발을 탄 ETF, 비트마인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막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아직 외줄 위에 있고 톰리의 타깃들도 전부 그가 그리는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이지만 다만 다음에 또 이더 끝났다는 뉴스가 커뮤니티 도배할 때 가격 하나만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회사가 이더리움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눈금을 보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제일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면 밖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먼저 본 사람이에요.